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198건이 처리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항의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통과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둔 채로 정회가 됐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번 임시회기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어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장 한켠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느낌이다. 이렇게 후련함을 표현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며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원내대표 합의가 번복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불참 이유였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 철회와 추미애 장관 경질,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총리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만큼은 한국당과 협상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어제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추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돌연 투쟁 모드로 다시 돌아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금 전 11시 반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검찰 학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규명하는 한편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어제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요. 오늘 안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후 3시쯤 법무부 항의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물론 오늘 전체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해 사실상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성토 대회에 그쳤습니다. 다른 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로 인한 논란에도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풍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치발전 비서관실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치발전 비서관의 전신인 균형발전 비서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만든 자료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모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와 이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 행정관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을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이후 한 달 만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네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과 함께 울산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발표한 이후에도 검찰이 정부 청사와 청와대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수사 의지를 뚜렷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 김종중 전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김종중 전 사장 합병 당시의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전략팀장을 지낸 핵심 인물입니다. 김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일부러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렸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고의로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이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합병 작업을 주도하며 계열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반대로 삼성물산은 수주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신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삼성그룹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중 전 사장에 이어 조만간 최지성 전 부회장 등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합병 작업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공익 제보자 A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검찰에 송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 제보자 A씨에게 직접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 A씨 변호인 그리고 YG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대질 조사 대질 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증언이 서로 엇갈릴 때 대면시켜서 조사하는 방식이죠. 언제 진행된 겁니까? 네, 신문은 이틀 전인 지난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제 양현석 전 YG 대표를 네 번째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6년 소속 가수였던 BI의 마약 구매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공익 제보자 A씨와 대질신문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BI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2차례 진술했다가 마지막에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BI는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3년 뒤 A씨는 지난해 6월 변호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의혹을 신고하고 양 전 대표가 자신을 사옥으로 불러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양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자 결국 대질신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양현석 전 대표는 협박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폭로 이후 BI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출석해 당시 마약 투약과 구매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결국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조사 결과와 대질 신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양 전 대표 사건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 전에는 검찰에 송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공익 제보자 A씨에게 직접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 A씨 변호인과 YG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4년 전 공익제보자 A씨가 조사를 받았던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BI에 대한 수사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앞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오늘 오전에 이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모두 7가지 혐의로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우선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7월부터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성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와 외국 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습도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양현석 전 YG 대표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승리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서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이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던 장 씨의 지인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장 씨 측이 대가를 약속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경찰은 바꿔치기 혐의는 입증됐다고 결론 냈지만 대가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한 이란 추가 제재안에는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추가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기지 인근이 또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살인적 제재를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제재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도 거래 제한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의 재화나 기계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유럽연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가세한 3중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알발라드 공군기지 인근 두자일 지역에 로켓포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로켓 공격의 배후나 주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일 알 아사드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ببینید این سیلی ایران در واقع قرائت رمز عملیات بود. اقدامات بعدی باید توسط هسته‌های مقاومت در منطقه انجام بشه که انجام خواهد شد.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만약 미국이 반격했다면 48시간 안에 미국인 5천 명을 살해하는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병원체가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잠정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이 중국의 최대 명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춘제를 앞두고 이 귀성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돼서 질병이 더 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이 최신 소식부터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자가 추가됐다던가 아니면 퇴원을 했다든지 이런 발표는 없습니까? 네, 오늘은 아직 중국 당국의 발표는 없습니다.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거나 또는 관영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데 오늘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CCTV와 신화통신 같은 관영 매체들이 우한 집단 폐렴의 병원체가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됐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치사율이 비교적 높은 전염병의 병원체여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사람 간에 전염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6가지가 있는데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키는 2가지 이외의 나머지 4종류는 감기 정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도 우한에서 발병한 집단 폐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 당시 환자 수가 59명이고 7명이 중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는 원래 11명이었다. 7명으로 4명이 줄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틀 전에 그러니까 8일에 환자 8명이 이 가운데 환자 8명이 퇴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궁금한 것은 중증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또 추가 환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만약 발병지인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지난 1일 폐쇄한 이후에도 추가 환자가 나온다면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도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의 병원체라고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병원체를 확정하려면 더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임상 내용이라든지 또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 또 전파의 방식, 그리고 최초의 병에 걸린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보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중국의 발표에는 어떤 동물이 발병의 근원인지 또 잠복기는 얼마 동안인지 전염 경로는 어떤 것인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아직 질병에 대한 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뭔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중국 교통당국이 부처 합동으로 춘제 특별 수송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폐렴 확산 불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을 소독하고 또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입국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춘제 기간 동안 연 인원 3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춘제를 전후해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에 나서는 중국인도 7,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홍콩과 타이완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줄고 대신 일본과 태국 그리고 한국 순으로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환자가 1명 발생을 했는데 이 주변국들 춘제 명절 기간이 더 걱정이겠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중국 보건당국의 우한 폐렴의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홍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의심 환자가 48명이 입원을 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아직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토에서 들어오는 열차와 항공기에 대해 추가 세척과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하루에 500명가량의 여행객이 우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공항에서 입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제 연휴를 앞두고 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4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보다 0.8명 감소했지만 입원 환자 수는 26명 더 늘었습니다. 독감 환자는 특히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7세에서 12세의 경우 2주 전 102명에서 113명으로, 13세에서 18세의 경우 61명에서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겨울다운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오면서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올겨울 진짜 따뜻한 상황인데 주말에도 이 추위 실종 상태는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겨울다운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맘때 영하 7도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영상 1.5도 수준이었던 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도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약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의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 주말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제주도를 제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우입니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히려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야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명이냐 아니냐, 지금 추미애 장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권도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죠.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검찰 총장이 전혀 듣지도 않게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8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인사 명을 의견을 거역한 게 내라. 아니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검찰의 앞길에 녹록하거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 이게 항명이냐 대학살이냐 여야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네.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거다. 것이다. 내가 네. 6시간이나 무려 기다렸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제 좀 표현이 너무 사극풍안이냐, 네. 명을 거역했다. 이게 좀 이제 또 표현.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은 뭐 표현을 어떻게 바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았다, 뭐 거슬렀다, 이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게 이제 어제 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것인데 저는 좀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참 과하다. 네. 흔히 이제 총선 시즌 다가오면 뭐 공천 학살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언론의 이 표현이 좀 톤다운 돼야 되는데 네. 결국 정치권 발이니까 이 대학살이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생각을 해보죠.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걸 우리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불렀죠. 근데 이거 요식행위라 못 간다 그랬죠. 그 30분 전에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 대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8일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언제 잡혔을까요? 애초에 잡혀있던 날짜예요. 애초에 잡혀있던 시간이에요. 그날 인사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11시에. 그런데 그러면은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갑자기 불렀다는 거죠. 1시간 전에. 그럼 어떻게 서초동에서 지금 이 과천까지 30분 만에 검찰총장에게 달려오라는 것이냐? 그게 다였다면은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은 자, 상견례 35분 할 때 우리는 조국 장관 때와 다르게 그럼 추다르크와 뭔가 검찰 개혁에 좀 이 팀플레이가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자, 인사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따로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일 11시 전에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추 장관은 전화도 1시간여 통화했다는 것이고 좀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고 그럼 인사위원회는 열어야 하니 사후에라도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럼 총장은 왜 응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항명이 아니면 뭐가 항명인가요? 상급자가 자, 시간 잡아서 만납시다. 이 인사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네, 일단 대검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어제 이게 윤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좀 유감스럽다 이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언론에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등 징계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한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총리가 지시했다라는 것이 결과에 반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이렇게 지시했다. 이거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하는 것은 대개는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에 파견한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독도에 파견된 경찰청장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리가 있어서 직접 가서 대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은 있을 수 있어도 법무부 장관실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또 뭐 이 세종로에 있는 그런 뭐 그 이 정부 청사실에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굳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낙연 총리는 6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6일 후에는 즉 16일에는 그 사직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6일에 사직하실 분이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걸 그렇게 공표하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6일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정당이에요. 그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언론에 보낼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사진을 그렇게 굳이 공개한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정치적인 어떤 의미 이외의 함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이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총장이 나의 명을 거부한 거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거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이다.
발언 수위를 이렇게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대목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신년 초에 또 모 방송국의 대담도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자 한국 언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하는데 알릴레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가지의 타겟을 잡고 거기에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것은 이분의 스타일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에서 자 추미애 장관이 왜 권력을 사유화했죠?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 사유화인가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 인사 교체하고 뭐 돈 받습니까? 따로 뒷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장관 임명될 때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과 만나왔는데 네. 법무부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니 문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막 터지는데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사유화. 너무 국가 지나친 권력을 표현이다. 사유화.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진정권 교수가 최소한 진보라면 검찰 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하는 건 좋은데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윤석열 총장은 옳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틀리고 심지어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는데 이번에는 두목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좀 이 심각한 부조리고 사실 문 왜곡이라고 대통령의 봅니다. 창작물 뭐 이런 비판도 그렇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표현이 부적절하고 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사 내역입니다. 지금 그 검찰의 빅4라고 하는 분들이 이 전부 다 지금 전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밝히죠. 지역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의 안배를 둔 균형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진중권 평론가의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라고 전 들여다보면 왜 사유화라고 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 사유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대개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6개월 전부터 또 그 이전에 수사팀 시절부터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사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눈여겨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비롯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칼을 대겠다. 만약 잘못이 드러난 경우. 그리고 한동훈 부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좌천되다시피 합니다. 제주지검장이라든지 뭐 사법연수소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의 제목은 오늘의 교훈은 이거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잘린다. 라는 교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검사들을 이렇게 좌천시키거나 전보시킨 것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검찰 여주지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후에 그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이제 곧 몇 년 후면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야의 온도차도 상당한데요. 그렇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명을 문제 삼아서 오늘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항명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는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회장이 7일날 인사에 관해서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도 안 했고요. 8일날 또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했는데 이틀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총장이.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제대로 말하면 항명입니다. 항명. 네. 사의자가 상의자에 대해서 항명한 거예요. 이걸 먼저 삼아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 안을 총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안은 항상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대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또 법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항상 그 제3의 장소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과천에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장관의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위배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 내지 사실상 불신임 그만둬라 이런 저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른 의원 그리고 주광덕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서른 의원 발언부터 먼저 보면 학명을 문제 삼아서 처벌해야 한다 이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감찰이나 징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혹은 거취 문제 등인데 거취 문제. 민주당 내부는 좀 격앙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청와대를 좀 예의주시해 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냈어요. 저는 이 총장 임기 보장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검찰 시스템을 내부에서 개혁할 거냐. 줄탁동시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취임 때 쓰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명이 벌어진 건 맞아요. 아니 아까 주광덕 의원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습니까? 행정부 내각과 대통령, 공직자는 모두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사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검찰청법 34조 얘기를 했지만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검사를. 그럼 의견을 들으려면 자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무부가 만들어 오는 거다. 검찰은 그럼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OX만 칩니까? 두 개의 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의 시각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조직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에요.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법무부도 조직이에요. 그 상위에. 그리고 이 국가가 그 상위 조직이에요. 정부의 일환이잖아요. 정부 대 검찰이 충돌한다? 검찰이 정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발생한 게 문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분이 왜 자신의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말을 안 듣습니까? 수사 안 합니까? 다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단이 수사 잘했다고 지난번에 인사에서 중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신 게 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다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검찰이 삐뚤어집니다.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죠. 성역이 없다. 근데 왜 살아있는 권력만 반년이 넘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관련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뭐 성과를 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주광덕 의원 얘기 들으면 뭐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제3의 장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자,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적 그 독립성을 지금까지 인정해 줬냐 하면 바로 어떠한 정권도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소수자 내지는 인권에서 소외될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이 정부였어요. 그게 검찰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3의 장소에 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 관행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검찰이 독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을 두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의 정성진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 문재인 수석 시절에 장관도 이건 있을 수 없다. 검찰,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자 보시자고요. 의견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이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이 안에 얻는 속뜻이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역대 어떠한 법무장관도 지금 일치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 앞에
두고 안도 전혀 없는데 안을 얘기해.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사후에 얘기하는 것, 그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검찰총장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지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네. 바로 만난 지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 열고 뭐 와라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보하겠다. 그리고 네. 네 얘기, 당신 얘기는 그냥 듣고 말겠다. 거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바라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검은 아직까지 좀 조용합니다. 근데 검찰의 파격 인사가 사실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2003년에 강금실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이 기수 네. 서열 다 파괴하고 파괴했죠. 파격 인사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예. 김종빈 이 검찰총장 사퇴했죠. 예. 그 전에 물론 이제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평검사와의 대통령 대화 장면을 늘 보잖아요. 근데 그때 검사들의 태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뭐 고압적이거나 심지어는 이제 비아냥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 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격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제 독립권을 주면 주로 권력에게 항명을 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독립, 그러니까 아까 관행 말씀하실 때 저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항상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불려서 정치 검찰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개혁의 이유였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의 방향이 매우 특이한 쪽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물론 저는 이번 인사의 결과 검찰이 바로 잡힐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추미애 장관과 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합의에 의한 줄탁동시 개혁이 제대로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 난 뒤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휘부 교체는 발표됐습니다만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압수수색한 주체는 사실 이제 곧 또 다시 있을 부장 검사나 그 하위,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의 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검찰 대검의 어떤 답변이 저는 오늘 압수수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즉 할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이 어떤 고비를 딱 넘긴 것까지의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떠한 검사가 오거나 어떠한 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이 수사한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즉 그래서 우리가 수사로 말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좌천당했었잖아요. 여주지청장에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좌천당했다가 3년 만에 어쨌든 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그것을 사실은 후배 검사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어떤 좌천을 좌천이라고 보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 인사 후폭풍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어제 영향을 미쳤죠. 한국당 의원들 불참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민생 법안들 통과가 되게 늦게 열리긴 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좀 상정되고 월요일 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청와대 앞으로 좀 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학살이라는 표현 좀 과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이 대학살이다, 또 수요일 밤에 대학살 이런 말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대학살인지 아닌지는 아까 저는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사필 규정으로 흘러갈 텐데. 어느 쪽이 옳았고 틀렸는지 또는 이게 잘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 검찰개혁의 흐름이 정말 국민들의 여망과 맞닿게 되는지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이제 무리하게 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걸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용어의 원조는
공천 학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나 학살당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선거 때마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왜 학살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투쟁 일변도로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사이에 필리버스터도 없었고 일사천리로 다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표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정만 하고 기다리겠다. 예, 한 주말 기다려보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때 표결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입법들도 가자. 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당이 왜 우리는 이 법에 반대하는지 이것을 막을 수 있든지 없든지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또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엔 없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검찰 인사와 지금 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만큼 물어봤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 답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장을. 이낙연 국무총리 내각의 수장으로 자 유감이다. 오히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청와대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싸우는 건 좋으나 왜 청와대로 또 전쟁터를 넓히는지 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오후엔 또 법무부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 고발을 한다. 탄핵안을 낼 예정이죠. 이런 입장까지 지금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들어가면 이제 뭐 통과될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높죠. 108석의 한국당 지금 정치력 실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 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시민단체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한 통합추진위 구성하기로 어제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권력 남용에 대해 보수와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합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수 중도 대통합, 일단 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문을 제대로 닫고 다 태우고 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많죠.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당이 제일 크죠. 108석. 국회 이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100석 넘는 정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야 되는 지금 제일 대상은 새로운 보수당으로 보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원래 나갔었죠. 뭐 때문에? 탄핵 때문에. 지금 탄핵 때문에 나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 와서 탄핵을 좀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새보수당은 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그 3원칙을 보수통합 3원칙 받아들여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 아직 공식 입장이 없어요. 이 공식 입장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다른 의원분들이 자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명문적으로 좀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이게 아니라 탄핵은 불가피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은 옳았다. 이게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보수통합에서 우리공화당 빠집니다. 그리고 당내도 지금 이 친박계 의원들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보수로 가자. 그럼 이 중도지대로 옮겨가자는 거죠. 외연 확장은 좋은데 여기도 내부 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우선 다른 당 다 빼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다시 합치는데 8명의 새로운 보수당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은 흡수 통합 없다.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럼 합치는데 신당을 창당해야 돼요. 한국당 간판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고 108명의 의석과 8명의 의석이 합쳐지는데 사실은 새로운 4월 공천에서 공천권을 어쩌면 반반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로 영입할 때 지분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명을 모셔오는데 지분을 내놓을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흡수 통합 얘기도 또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흡수 통합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흡수 통합에 대해서 이 8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예.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표가 돼 있는 것도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가장 강경했거든요. 한국당에 돌아갈 생각 없다 그러고 한국당이 가장 거칠게 사실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 공동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언론들이 많지만 지금 어저께 합의한 7개 항에 3개 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일단 추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국당을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예견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당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항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에서 말을 해다오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저께 사실 정병국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떠한 의미로 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은 다 똑같으나 형식의 강을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인데 네. 어느 당 어느 시절에도 사실은 이 통합의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중요한 건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밑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직전까지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일단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지금까지 평론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출범을 했다는 건 중요한 건 그 밑에 물밑 작업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백조의 물밑에 그 발을 어제 출범하기까지.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2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통합 정치 세력을 거의 확정하겠다 이렇게 신당, 얘기를 창당. 했습니다. 닻은 올리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항상 이런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친박계 의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진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야죠. 자기들 원하는 세 원칙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이게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럼 우리 대표가 이제는 그럼 새로운 통합당에서는 그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막 제대로 답변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황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였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들 다 생각할 겁니다. 네. 뭐 통합 좋지만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태우는 식의 통합은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통합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흘러가서 되더라도 유승민 의원 별로 꽃가마 타는 거 아니고요.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재건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 있어요. 어제 저는 그 명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 조건을 왜 거느냐 통합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 얘기는 이 통합의 3대 원칙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탄핵의 강을 못 건너요.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리더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못 갈 사람들, 통합에서 빠질 사람들을 추려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럼 또 지금까지 과정과 똑같아요. 통합으로 가자니 내부 반대가 어떻게 있고. 결론을 내릴까요? 황교안 저는 황교안 대표는 이게 살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동력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만 적지 않은 내분이 일어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8명 의원을 받아들이는데 뭐 한 15명 의원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의원 8명을 받아들였는데 통합은 커져야 되잖아요, 파이가.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또 나가. 그럼 이쪽을 합치니까 저쪽이 쪼개지고 이쪽을 잡으니까 저쪽이 나가버리고 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도까지 나가자. 그래서 어제 박형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까지 모셔오는 게 목표죠.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뭐 들어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어제 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 주최한 토론회 영상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즉 계속 이 미국에 있어서 총선이라는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자신은 대권 주자로서의 봉황이 아니라 그냥 닭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오긴 와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수당의 통합 과정을 지켜볼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5명이 나가면 그게 통합이냐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50%를 지금 사실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나가는 50%는 나가야 돼요. 스스로 나가건 아니면 이 공천에서 배제하건 나가는 사람은 50명 이상이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영남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거의 다 영남권의 영남권 초선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70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각서를 쓴 것 사실 보수 통합의 변보다 이게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70명이 한 목소리를 어쨌든 내 결과를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설 이후를 볼 것 같고 이 당도 2월 1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설이에요. 설 직전까지 뭔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개문발차 얘기 많이 하던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원을 태워서 문 닫고 제대로 출발하는지 변수가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3 학생 가운데서도 생일이 빠른 일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고등학생 투표가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라는 점에서 진작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가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바로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18살 투표가 세계적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뺀 OECD 가입국 모두가 늦어도 만 18살부터는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도 이미 4년 전부터 선거 나이 하향을 건의해왔습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고3 일부가 포함되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는 존재합니다.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해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학제 개편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만 17살이어서 만 18살 선거권자도 대체로 고등학생 신분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다수인 27개 나라가 이미 교복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정답일 순 없지만 적어도 교복 투표가 이례적인 제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18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살엔 결혼도 입대도 가능한 건 맞지만 사실 민법상 성년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군대도 병역 판정검사 나이는 만 19살이라서 만 18살은 소수 모집병의 사례일 뿐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상 성년과 선거 나이가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선거 나이가 만 19살로 낮아진 건 2005년, 민법상 성년 나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선거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살로 낮아졌기 때문에 8년 동안은 미성년이었던 만 19살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나이 하하는 만 18살.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나이 제한을 정해왔을 뿐 모든 제도를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어제 198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처리된 데이터 3법이 눈길을 끕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다. 아니다, 이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가명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명 정보, 이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 정보와 익명 정보의 중간 단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1990년 1월 1일생 남성 홍길동을 1990년생 홍모 씨 이렇게 바꾸면 이 자체로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가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명 정보의 대상 당연히 빅데이터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숫자만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 검색을 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튜브로 집 인테리어를 찾아보고 이런 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이 구매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수없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서 뭘 살지를 예측하고 이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이 미국의 아마존 등은 예측 배송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이 가명 정보로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재계약 여부 등을 예측을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의학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료까지 가능해집니다. 네, 물론 일부 개인에게도 이익은 있습니다. 이 주부나 학생, 사회 초년생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공과금 납부 그리고 흩어진 금융 거래 이력을 결합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사생활 침해 여부입니다. 이 가명 정보 여럿이 합쳐지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업계에서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재식별이 가능한 정도고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을 원천 봉쇄했던 건 문제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일단 이 가명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면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양측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데이터 3법이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첫 발이거든요. 사실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네, 이 빅데이터는 수집보다 분석과 활용이 중요한데 그동안 규제로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또 가명 정보로 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많은 이윤을 얻으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주가 배당도 많이 돌아가면 또 투자자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이 기업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빅데이터로 장사를 해서 좋겠지만 정보의 주인인 개인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것, 낙수 효과가 없을 것 이런 우려 기업들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정 법안이 영국 하원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영국은 이제 EU를 정식으로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U와 무역 협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의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영국 하원이 마침내 EU 탈퇴 협정법 브렉시트 이행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The ayes to the right, 330. The noes to the left, 231. So the ayes have it.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국내법과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올 연말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에 무역 협정과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촉박한 협상 시한입니다. 지난해 3월로 예정됐던 첫 브렉시트 시한이 그동안 3차례 연기되면서 전환 기간이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U 집행부가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존슨 영국 총리는 전환 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영국 하원의 최종 관문은 통과했지만 향후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관광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나라의 쌀독이 비면 국가도 남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식량 자급자족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자식들이 배를 고르면 어머니는 구차스러워도 동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ve experienced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GV80, the first SUV by Genesis. When was the last time you've experienced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GV80, the first SUV by Genesis.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몇 시야?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눈과 얼음 대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등 올겨울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서 겨울 추위의 실종이 장기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장에 호우가 쏟아지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축제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부산과 통영에는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주도에는 계절을 거스른 철쭉과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에 나타난 기상이변입니다. 한파가 실종되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겨울철 한파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 찬공기 세력이 약해진 데다 남쪽 따뜻한 공기가 확장하며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온도 자체만 본다면 평년보다는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해수면 온도가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굳이 작용한다면 기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이달 하순 즈음까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추우냐 더우냐 트렌드만 볼 때는 북극 진동 지수를 제일 많이 봐요. 대개 보면 한 보름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1월 말까지는 한파 오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2월에는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확률은 낮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답지 않은 겨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추위가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4배가량이 짙어져 있고요.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광주가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새벽 한때 중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1월 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금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